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정희진 씨의 글을 좀 읽어 드릴 겁니다. 정희진처럼 읽기라는 그녀의 책 읽기에 관한 책이에요. 나는 이렇게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하면 이런 정도로, 이런 방식으로 정도는 읽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녀의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고요. 좀 부끄러워진다고 할까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가볍게 책을 읽어버리는 건 아닌가 스스로 반성이 되곤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늘 가까이 두고 있어요. 가끔 들춰보면서 왜 학교 다닐 때 멋있는 선배 있잖아요. 멋있는 선배 언니, 혹은 선배 형, 얘기를 듣다 보면 막 그 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선배 한두 명씩 있지 않으셨나요? 저에게는, 미셸에게는 이 정혜진 씨가 그런 언니예요. 아마 언니겠죠? 그래서 곁에 두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를 자극시키고 반성 내지는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람 가까이 두고 있으면 조금 발전적이지 않나요? 너무 자주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가끔 나와 아주 멀어지지 않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혼자서는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리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한 챕터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피곤한 날, 그런 날을 소개 드리기에 너무 괜찮은 책입니다. 내용은 좀 쉽지 않아요. 가시가 돋쳐 있고 너무 지적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챕터는 제목에 제가 꽂혔습니다. 프로이트 1.2라는 피터 게이의 책을 이 정희진 씨가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이 독후감 형식으로 써놓은 그런 챕터고요. 이 챕터의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와, 세지 않나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셉니다.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거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닐까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공감되시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제 낭송에 다 공감하시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콕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어느 날 문득
정확하게 이 문장으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왔던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나로 인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구나. 그리고 나 스스로 치유하기에도 벅차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깨달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워딩이, 이 문장이 정희진 작가가 의도한 그 의미하고는 제게 와 닿은 제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이 문장이 주는 의미하고는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히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 제가 이 문장에서 얻어가는 느낌이 완벽히 같을 필요는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제가 깨닫게 된 그런 의미들이, 발견하게 된 그런 인식 등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그렇고요. 저는 좀 전에 얘기해드린 그런 생각들을 이 챕터의 제목을 보면서 아주 반갑게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챕터를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런 의도와는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쓰여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생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삶은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따라서 글쓰기나 말하기는 저자 개인에 대한 언설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이 없을 때 지당하신 말씀, 그리고 쉽게 읽히는 대중성 있는 글이 생산된다 라는 문장이 프로이트 1,2라는 책 속 피터 게이가 쓴 프로이트 1, 2라는 그 두 권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나 봐요. 저는 사실 프로이트 1, 2 두 권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정희진 씨가 대신 잘 읽어두시고 그 책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로 길어 올리신 그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제목,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모든 삶은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해야 하며, 모든 글쓰기나 말하기는 다 저자 개인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개인에 대한 투영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한겨레의 어떤 메모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원래 그 문장의 공간, 연재를 시작하며 였다. 그런데 담당 기자가 제목을 내 수첩을 공유합니다로 바꾸었다. 이에 불만은 없었지만 이 바뀐 제목은 마치 내가 보물 수첩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나도 본문에 공유라고 쓰긴 썼지만 그러나 펼쳐 보이는 그런 식은 아니다. 삶의 방식에는 각각 차원은 다르지만 엿보기, 모방, 시도, 오독, 그리고 암기 이런 다양한 방식 들이 있다. 공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수첩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은 독자를 다소 수동적으로 상정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독자가 이 글에서 무언가를 알아갈 텐데 어떤 알미 있을 텐데 생길 텐데 이 공유한다, 수첩을 공유한다 라는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면 독자를 그냥 공유한 것을 그저 받아가거나 그저 가볍게 참조하거나 그런 알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이 정혜진 씨의 스타일에 의하면 독자가 자신의 그 연재의 글을 읽어줄 때 본인이 이 책 정혜진처럼 읽기에서 그녀가 드러내고 있는 그녀의 독법처럼 아주 샤프하고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글쓴이 작가의 생각, 칼럼니스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해석으로 그렇게 체화시켜서 읽어내길 강하게 권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거든요. 정혜진 씨는. 그래서 그녀의 이런 스타일에 비추어 봤을 때 그녀가 쓴 그 연재의 제목을 수첩을 공유합니다 라는 정도로 그 독자의 가벼운 알을 조장하는 제목을 붙인 것이 몹시 꺼림칙하셨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유사일에 가장 논쟁적이고 치열하고 지독한 사상가 프로이트라면 아마도 더 압도적인 제목을 썼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논쟁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론의 자기내파를 통한 끝없는 파생과 창조성이다. 그러니까 자기 내파를 통한 자기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리듬과 경험과 그런 뇌의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이 자기 스타일의 새로운 알무로 파생시키고 창조해내는 것.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혜진 씨는. 아마 그런 면에서 프로이트와 정혜진 씨가 좀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이트 읽기의 핵심은 수염난 백인 할아버지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재해석이다. 나는 프로이트를 불멸의 이론가라기보다는
19세기 유럽의 중산층 사회에 대한 뛰어난 묘사가라고 본다. 카렌 호나이의 지적대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간 발달의 절대적 과정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개화할 무렵에 당대의 남성들의 생존 전략이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프로이트를 유용한 자원으로 삼는 이론이 있고 또 반대로 비판 세력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신분석학 자체가 젠더 이론이기 때문에 프로이트를 전제하지 않고는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둘은 근친, 최소, 절친 관계인데 대개는 페미니즘과 프로이트주의가 서로 왼수지간인 줄로 오해한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그런 정신분석학의 세계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페미니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근대성의 키워드가 개인, 주체 라고 한다면 프로이트만큼 공정하고 깊이 있고 폭넓게 인간을 해부한 사상가가 또 없죠. 프로이트 이전엔 진짜 없었죠. 해부는 말 그대로 육체가 대상이지만 프로이트는 그전 인류가 그 전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정신, 사회, 섹슈얼리티 그리고 언어를 해부학과 연결시켰죠. 말이 몸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인간을 온전히 인간 그 자체로 이성과 정신, 의지, 감성과 감정, 본능을 가지고 있는 완전체로서의 인간을 규정하고 발견하고 분석했던 그런 학자이죠. 너무 모든 것을 그 본능, 성적인 것으로 연결시키고 기결시켜서 좀 참 난감하다 싶은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초로 현재의 인간과 유사하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이 지닌 모든 면들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인간을 규정짓는 하나로서 포함시켜서 보다 완벽하게 인간을 파악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이트의 시도가 인류를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역사 속에 남아서 아직도 프로이트 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에도 그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 프로이트 전기 중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평가받는 거장 피터 게이의 프로이트를 정영목의 번역으로 읽게 되어 기쁘다. 1400쪽이 넘는 사유의 밀림에서 하나의 문장을 고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제2장 무의식의 탐사 중에서 프로이트가 친구 폴리스에게 쓴 편지 중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라고 쓴 대목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이 말의 문맥은 프로이트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느낀 죄책감, 그는 아버지보다 뛰어났었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왠지 금지된 일처럼 여겨졌던 거고요. 그랬었다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말의 문맥을 살펴보면 프로이트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느꼈던 그 죄책감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연구로 발전시키면서 나왔던 말이에요. 프로이트에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었나 봅니다. 관계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떤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이 어떤 원인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살아가야 하는 그 생에 너무나 큰 마음의 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컴플렉스, 그 병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을까? 나의 증상에 대해 원인과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들,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싶었던 거죠. 사상가는 그 자신이 사유의 도구이며 개인의 감정은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대개는 약점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자서전과 과학의 뒤엉킴이 정신 분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지식은 결국은 한 개인의 이야기다. 백인 중산층 남성의 경험이 보편적 이론으로 여겨진 것은 권력의 작동 때문이다. 그들의 이론이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이론이 역사가 된 과정이 역사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문장은 지식의 근본 문제, 즉 인식자와 인식 대상의 관계를 가장 바람직하게 요약하고 있다. 구구절절이 다 공감하게 돼요. 제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정의진 작가는 이 대가 위대한 정신분석 학자의 창시자 프로이트를 앞에 두고도 이 정의진 작가는 어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나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뭐 이런 정도의 자세인 것 같아요. 1도 0도 주눅들지 않고 어디 한번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내가 지적해 줄게. 혹은 내가 공감이 될지 어떨지 나를 설득시켜 보든가.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 주겠어. 뭐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론이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이론이 역사가 된 과정이 역사다. 전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순수한 보고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태도, 입장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모든 발화는 객관적일 수 없다. 지식은 인식자의 렌즈를 통해 우리 앞에 재현된 것이다. 나만의 지식이라는 거죠. 나의 사고의 틀로 그것을 거쳐서 나온 생산된 나만의 결론이라는 거죠. 나만의 결과. 또 그런 지식이라야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식자가 자기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다. 모든 알문,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따라서 글쓰기나 말하기는 저자 개인에 대한 언설이다. 보편적 지식은 인식자가 자신을 인간의 대표라거나 우주, 신, 과학 등과 동격으로 간주할 때만 가능하다. 자신을 지배하는 정열이 사라질 때, 스스로에게 질문이 없을 때, 나는 정상이라고 믿을 때, 그러니까 나만 정상,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여길 때, 그리고 내가 탑이다, 내가 대장이다 라고 믿을 때 지당하신 말씀, 그리고 쉽게 익히는, 그리고 대중성 있는 그런 글이 생산된다 라고 글을 끝맺고 있으세요. 모든 알문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쓰기나 말하기는 저자 개인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고 해석이다.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표현이 좀 이상할까요? 그 보편적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때 가능한 것이냐, 어떤 때 생성되는 것이냐 하면,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경험에 한계 지어져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으로만 꽉 채워져 있어서 자기가 믿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만 나올 수 있는 게 보편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정열이 남아 있다면, 그런 때에는 그렇게 대중성 있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쉽게 익히는, 그저 뻔히 알려진 익숙한 그런 글들만, 그런 지식들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픈, 나를 온전히 내가 지배하고픈 그런 정열이 남아있다면 보편적 지식이 생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보편적 지식이 생산되게끔, 그것으로 결론이 귀결되게끔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진 씨가 우리에게 권장하는, 당부하고 싶은, 권고하는 독서법은
프로이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본인 정의진 씨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독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더더군다나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해보고 나만의 지혜와 지식,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얻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을 추동하고 나만의 그리고 나다운 나이기에 가능한 그런 나만의 고유의 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나를 여태까지 나를 이루어 놓은 그 현재의 나에 가두어 주지 마시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독서와 배움을 통해서 나의 지평을 계속 넓혀가는 성장하고 또 행복해지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생을 살고 싶다는 얘기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은 정의진 작가의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 글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 가장 중요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은 토요일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